미국 콜로라도 출신의 깐깐한 스노보드 장인이 한국 사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눈도 제대로 없는 나라 아니냐고요. 하지만 2026년 밀라노 결승전 마지막 세 번째 시기가 끝난 그 순간 그는 들고 있던 팝콘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1분 사이 화면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만한 편견이 존경으로 바뀌는 그 짜릿한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잭 브래들리입니다.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태어나 67회를 살았죠. 눈냄새만 맡아도 그날 습도를 맞추고 발바닥 진동만으로 설질이 파우더인지 아이스인지 구별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스노보드 위에서 보낸 시간만 50해가 넘으니까요. 제가 처음 보드를 탄 건 1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허름한 중고 보드 한 장을 안겨줬죠. 아스펜 뒷산의 가파른 비탈을 내리꽂듯 타고 내려오던 그 짜릿함은 60이 넘은 지금도 무릎 안쪽에 생생합니다. 그 뒤로 저는 눈이 내리는 곳이면 어디든 보드를 들고 갔어요. 캐나다 휘슬러, 프랑스 샤모니, 일본 니세코까지. 세계의 설원이란 설원은 죄다 밟아봤습니다. 제 차고에는 보드만 12장이 쌓여 있고 벽에는 젊은 시절 대회 사진이 빼곡하죠. 어디를 가든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스노보드의 심장은 미국이라는 것. 이건 자만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동네 청년들에게 보드를 가르친 적도 있고 지역 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적도 있어요. 스노보드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던 1998년 나가노 대회 때는 거실에 성조기를 걸어놓고 밤새 환호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이 종목의 절대 강자였고 저는 그 자부심을 숨쉬듯 당연하게 품고 살았죠. 그런 제게 5해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뿐인 딸 에밀리가 한국인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름은 민준. 32의 키는 저보다 반뼘쯤 작고 말할 때마다 고개를 꾸벅이는 버릇이 있었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딸에게 잘해줬으니까요. 다만 딱 한 가지, 이 청년이 스노보드에 대해 아는 척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스노보드라뇨. 인공 눈을 기계로 뿌려대는 좁디 좁은 스키장에서 뭘 배웠겠어요. 결혼식 날도 그랬습니다. 민준 쪽 하객 중에 누군가가 한국도 스노보드 강국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어요. 강국이요? 로키 산맥의 허리를 타고 내려오며 뼈에 새기는 게 스노보드인데 아파트 숲에서 자란 아이들이 기계가 만든 눈밭 위에서 몇 번 굴렀다고 강국이라뇨. 실례지만 좀 웃겼습니다. 그날 축사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민준, 자네는 좋은 청년이야. 다만 우리 에밀리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면 보드를 배우게. 그때 민준이 지은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민준이 에밀리에게 충분한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눈을 모르는 사람이 눈의 나라에서 자란 여자를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겠느냐는 거였죠. 물론 소리내어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준을 바라보는 제 눈빛에 그게 묻어났을 거예요. 민준도 느꼈겠죠. 그래서인지 이 청년은 장인인 저 앞에서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모여 앉아 제가 미국 스노보드의 위대한 역사를 읊을 때면 민준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끔 에밀리가 저한테 그만하라는 눈빛을 쏘아보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2월에 이 거실에서 모든 게 뒤집어질 줄은 정말 몰랐죠. 밀라노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전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소파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팝콘을 우적우적 씹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었고 민준이 제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 청년은 장인 옆에 앉을 때면 항상 소파 맨 끝에 걸터 앉아요. 엉덩이 반쪽만 겨우 올려놓고요. 5회째 그 조심스러운 자세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 혀를 찼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자유의 스포츠를 이해할 리가 없다고요. 아버님,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한국 선수가 칼을 갈았다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팝콘을 한 줌 더 입에 털어넣으며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민준, 클로이 김이 하프파이프의 여왕인 건 인정하네. 평창에서 금, 베이징에서도 금. 하지만 그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지. 클로이 김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훈련한 미국 선수야. 모두는 야생이라고. 맨몸으로 눈의 속도와 중력에 맞서는 거야. 거기엔 교과서가 없어. 몸에 새겨진 본능만 있을 뿐이지.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영혼까지는 못 뺏기는 법이야. 민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만큼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그 떨림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고도 모른 척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가 사위에게 저지른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 밀라노의 하프파이프는 장관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반원형의 거대한 얼음벽이 조명 아래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해설자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기상 상황을 전했죠. 파이프 위에 눈이 쌓이면 보드가 범프에 걸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튕길 수 있거든요. 선수들에게는 최악의 컨디션입니다. 그때 카메라가 한쪽 구석을 비췄습니다. 한국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작은 체구의 선수가 혼자서 고글을 고쳐 쓰고 있었어요. 최가운, 17살. 여자부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7이라고요? 고등학생이잖아. 아직 아이가 파이프 꼭대기에 서 있다니. 옆에서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클로이 김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봐, 저게 문제야. 모두는 즐기는 거라고. 저렇게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공중에서 축이 흔들려. 즐기지 못하는 선수가 관중을 즐겁게 할 수는 없는 법이지. 더구나 17살짜리가 이 무대를 감당할 수 있겠어?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이 화면에 못 박혀 있었어요.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부엌에서 에밀리가 잠깐 고개를 내밀어 남편을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오늘 이 거실에서 제 인생 최대의 망신을 당하게 될 줄은요. 스노보드를 50해 넘게 탄 이잭 브래들리가 고작 17살짜리 한국 소녀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참고 또 참던 사위 민준에게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부 결승에 진출한 12명의 선수가 파이프 꼭대기에 섰어요.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우려를 표했죠. 이런 날씨에는 파이프 표면에 눈이 쌓여서 보드가 예측 불가능하게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경기 중간중간 정비를 해도 코스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첫 번째 시기에 나섰어요. 올림픽 2관왕. 평창에서 금, 베이징에서도 금. 이번에 이기면 사상 최초의 3연패입니다. 그녀는 캡 더블콕 1080도를 성공시켰어요. 세 바퀴를 돌고 착지하는 순간 보드가 눈에 착 달라붙었죠. 88점. 악천후 속에서 유일하게 80점대 후반을 찍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보게, 저게 진짜 챔피언이야. 악천후든 뭐든 자기 할 일을 하잖아. 저건 어릴 때부터 보드를 타고 굴러야 나오는 감각이라고. 교과서로는 절대 못 배우는 거야. 민주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한 명에게 고정돼 있다는 걸 저는 알아챘습니다. 최가운. 아까 그 17살짜리 한국 소녀였어요. 한국 선수의 차례가 다가오자 카메라가 그 얼굴을 크게 비췄습니다. 7번째 순서. 고글 사이로 보이는 눈빛에서 순간 저는 입에 넣으려던 팝콘을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긴장도 아니었어요. 악천후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집중이었습니다.
아스펜에서 겁 없다고 소문난 젊은 선수들한테서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눈빛이었어요. 저 아이, 눈이 왜 저래? 고등학생 맞아? 민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한국에는 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기와 도끼 그 사이 어딘가쯤이에요. 지금 저 선수는 기술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닙니다. 증명하러 온 겁니다. 증명이라뇨. 17살짜리가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스포츠는 감성팔이가 아니에요. 물리학입니다. 속도, 높이, 회전수.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파이프는 선수를 내동댕이 칩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파이프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50해를 살아왔고 그 믿음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은 최가온 선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 저 선수의 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딸이 7살 때 5만 원짜리 중고보드를 사줬는데 거기서 재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딸의 매니저가 된 거죠. 코치도 운전기사도 요리사도 겸하는 전담 매니저요. 한국에는 하프파이프 전용 훈련 시설이 없어서 1년에 10달을 해외에서 보냅니다.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콜로라도까지. 아버지와 단둘이 전 세계 눈밭을 떠돌았어요. 새벽마다 소고기를 구워서 딸에게 먹이고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포기하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해준다고? 사업을 접고? 그건 훌륭하지만 결국 아마추어 뒷바라지 아닌가. 하지만 민주는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전 저 선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 락스에서 훈련하다가 공중에서 추락했어요.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15살에요.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재활했습니다. 다시는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월드컵 3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뭔가 누르고 있던 것이 새어나오는 듯한 떨림이었죠.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연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니까요. 사연이 금메달을 따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파이프 위에서 보여주는 기술뿐이에요. 바로 그때 최가온의 첫 번째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가 파이프 안으로 몸을 던졌어요. 첫 번째 기술, 스위치 100뉴트 900도. 2바퀴 반을 깔끔하게 돌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점프에서 캡 더블 1080도를 시도한 겁니다. 3바퀴짜리 고난도 기술이에요.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착지하는 순간 보드 끝이 파이프의 코핑에 걸렸습니다. 가장자리 턱에 보드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가온의 몸이 머리 쪽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파이프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눈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구급 요원들이 파이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내가 뭘 했나. 고등학생이 저런 기술을 시도하면 안 돼. 2년 전에 척추를 다쳤다며? 기권하는 게 낫지. 저는 진심으로 충고한 거였어요. 하지만 옆을 돌아보니 민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저 파이프 바닥에 내던져진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죠. 입술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가온이 겨우 일어섰어요. 스스로 파이프 밖으로 걸어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광판에 3글자가 떴습니다. DNS. 출전하지 않는다. 기권이었어요. 봤지? 이게 현실이야, 민준. 사연은 아름답지만 파이프는 냉정하지. 17이면 다음 올림픽이 있잖아. 저는 리모컨에 손을 뻗었어요.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5해 동안 제 앞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톤의 목소리로요. 아버님. 네. 아버님은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소리야?
보드를 50회를 탔는데 안 넘어져 봤겠나. 아니요, 그런 넘어짐 말고요. 척추가 부러지는 넘어짐이요. 15살에 다시는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1년을 재활해서 기어코 돌아온 아이의 넘어진 말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또 넘어진 겁니다. 2년 전 부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2차 시기가 남아있어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추었고 에밀리가 문틀에 기대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에밀리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의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거실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DNS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기권 확정. 그런데 카메라가 다시 최가온을 비췄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관중석에서 내려와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최가온은 눈물을 훔치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0회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전광판의 DNS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2차 시기를 앞두고 최가온이 기권을 철회한 겁니다. 중계팀도 놀랐어요. 해설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나왔습니다. 기권을 번복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방금 전 머리부터 파이프 벽에 곤두박질 친 아이가 무릎도 제대로 못 펴는 아이가 다시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사위에게 일장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까 민준이 던진 그 한마디 척추가 부러지는 넘어짐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떠들었습니다. 떠들어야 그 불편한 감정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원래 불편해지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논쟁에서 지고 있다 싶으면 목소리를 높여서 밀어붙이는 버릇이 있었죠. 아내는 그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잭, 당신은 목소리가 커질수록 틀리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말이야 시스템이 다르다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 하프파이프가 있어. 클로이 김만 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스키를 타고 초등학교 때 보드를 잡았지. 10살 때 이미 매맥스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13살 때 X게임에서 우승했어. 그게 시스템이야. 저는 맥주 캔을 따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자네도 말했잖아. 전용 시설이 없다고. 1년에 10달을 해외에서 보내야 한다고.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유목민이지. 아버지가 사업을 접고 따라다닌다고? 그건 헌신이야. 감동적이지. 하지만 감동이 메달을 보장하지는 않아.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없으면 한두 명의 천재가 나와도 지속성이 없는 거라고. 제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미국에는 콜로라도에만 하프파이프가 수십 개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어린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습니다. 한국은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승리한 기분으로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그런데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딸을 위해 모든 걸 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해 동안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한 적 없던 그 눈이 처음으로 저를 직시하고 있었어요. 저 선수의 아버지는 단순히 밥만 해준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통째로 딸에게 걸었어요. 사업도 안정도 미래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슬로프 상태를 확인하고 딸의 라이딩을 영상으로 찍어서 분석하고 다른 코치들보다 딸의 몸 상태를 더 잘 파악합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 미국의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아버지 한 사람이 통째로 떠안은 겁니다. 시스템이 없으니까 사람이 시스템이 된 거예요. 사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존경하시는 클로이 김도 마찬가지예요.
클로이 김의 아버지 김종진 씨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딸의 훈련을 위해서요. 매일 왕복 4시간을 운전해서 딸을 슬로프에 데려다 줬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한국인 아버지의 헌신이 클로이 김을 만든 겁니다. 아버님이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의 뿌리에도 한국 아버지의 깡이 있었던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맥주 거품이 캔 밖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클로이 김의 아버지가 한국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사업을 접고 딸을 뒷바라지했다는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의 자랑이라고 여기던 챔피언의 뿌리에 한국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다니. 이상하게 반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에밀리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옆에 앉더니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의 하얗게 질린 주먹이 아내의 손 안에서 천천히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이 사위 편이라는 게 서운한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분명한 건 이 거실의 공기가 5해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화면에서 최가훈이 2차 시기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중계팀이 술렁였어요. 분명히 기권 표시가 떴었는데 다시 나온 겁니다. 절뚝거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오른쪽 무릎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치가 뭐라고 말리는 것 같았지만 최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아버지 쪽을 한번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파이프 안으로 들어갔어요. 스위치 100뮤트 900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착지에서 흔들렸어요. 몸이 위험하게 기울었고 결국 나머지 연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슬로프를 절뚝거리며 내려오는 뒷모습이 처량했죠. 점수는 D&I. 1차 시기 점수도 갱신하지 못한 겁니다. 12명 가운데 11번째. 사실상 꼴찌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는 인정하지만 결과가 말해주잖아. 부상당한 몸으로 억지로 나와봤자 이렇게 되는 거야. 멋진 도전이었지만 현실은 현실이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 한쪽을 가리켰어요. 아버님, 저기 보세요. 카메라가 대기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가훈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진 그 아이가 자기 보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아주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요. 마치 전쟁터에서 총을 닦는 병사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도, 점수판의 숫자도, 관중의 시선도 그 아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가훈의 아버지가 대기석으로 내려와 딸 옆에 앉았어요. 뭔가 말했습니다. 카메라의 소리는 잡히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 올림픽이니까. 최가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꾸했어요. 그 순간 최가훈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예요.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아이 포기를 안 했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3번째 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화면 속 최가훈이 보드를 다 닫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절뚝거림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맥주 캔을 내려놓았습니다. 채널을 돌리겠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50해의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 17살짜리 안에 있었습니다. 3번째이자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클로이 김이 1차 시기에서 88점을 받아놓았으니 사실상 금메달은 확정이나 다름없었죠. 나머지 선수들이 그 점수를 넘기려면 고난도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시켜야 하는데 이 악천후에서 그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3차 시기에서도 선수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2차 시기 때 잠시 멈췄던 눈이 다시 쏟아지면서 코스 컨디션이 한층 더 나빠졌습니다. 1, 2차 시기에서 점수를 확보해둔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클로이 김도 2차 시기에서 넘어졌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이미 88점이 있으니까요.
3차에서도 가볍게 시도했다가 또 넘어졌지만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게 챔피언의 여유라고. 그런데 한쪽에서 최가운이 일어섰습니다. 12명 가운데 11번째. 10점. 사실상 꼴찌인 이 아이가 마지막 출발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보통 저런 큰 충돌을 겪으면 몸이 기억합니다. 근육이 겁을 먹어요.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온몸이 굳어서 소극적으로 변하죠. 그건 본능이에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50회를 보드 위에서 보낸 저도 큰 부상 뒤에는 석 달은 제대로 못 탔어요. 39살 때 휘슬러에서 어깨를 다쳤을 때 반년 넘게 파이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면 몸이 얼어붙었거든요. 머리는 가라고 하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파이프 꼭대기에 서면 저번에 부딪혔던 그 얼음벽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결국 친구가 등을 떠밀어줘서야 겨우 내려올 수 있었죠. 그게 공포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가온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머리부터 곤두박질 치고 2차 시기에서 또 넘어진 아이가요.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면서도 출발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예상했어요. 안전하게 갈 거라고. 점수나 좀 건지려고 난도를 확 낮출 거라고요. 이미 메달권은 물 건너갔으니 그냥 완주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저라면 100% 안전하게 갔을 거예요. 무리하지 마. 그냥 안전하게 내려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2시간 전만 해도 콧방귀를 뀌던 제가요. 민준을 힐끗 봤어요. 사위는 두 손을 모아쥐고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카메라가 출발선의 최가온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아까의 비장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거기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고요함이었죠.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민준이 말했던 깡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오기와 도끼 사이 어딘가. 지금 저 눈빛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파이프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기술. 스위치 100, 900도. 2바퀴 반. 착지가 완벽했어요. 보드가 눈에 닿는 소리가 찰칵, 자석이 붙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두 번째 기술. 캡 720도. 2바퀴. 여기서 저는 눈치챘습니다. 이 아이가 전략을 바꿨다는 걸요. 1차 시기에서 시도했던 1080도 3바퀴짜리 고난도 기술을 포기한 겁니다. 대신 900도와 720도 2바퀴에서 2바퀴 반짜리 기술로 난도를 낮췄어요. 하지만 높이가 말도 안 됐습니다. 4m 이상 치솟는데 카메라 앵글이 황급히 위로 들썩였어요. 파이프의 가장자리보다 두세 배는 더 높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비명을 삼켰어요. 두 손으로 입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술. 프런트 사이드 900도. 2바퀴 반. 네 번째. 백사이드 900도. 또 2바퀴 반. 다섯 번째. 프런트 사이드 720도. 2바퀴. 5개의 기술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교과서처럼 정확했어요. 그리고 모든 점프에서 그 아이는 미친 듯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높이와 다양한 그랩으로 난도의 빈자리를 채운 거예요. 범프가 잔뜩 생긴 울퉁불퉁한 파이프 위에서 다른 선수들이 전부 무너진 그 위험한 눈 위에서 이 17살짜리 한국 소녀는 마치 다른 행성의 중력 속에 있는 것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착지할 때마다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파이프의 상태를 온몸으로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판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건 매뉴얼에 없는 결단이에요. 부상당한 몸으로 고난도를 고집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판단. 17살짜리의 그 냉정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쉰해를 탄 저도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냉정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마지막 기술이 끝나고 그 아이가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탁. 소름 끼치도록 가벼운 소리가 났어요. 깃털이 눈 위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도 범프도 부상도 그 무엇도 이 아이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최가온이 피니시 라인을 지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아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는 팝콘통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공식이 있었습니다. 부상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위축을 낳고 위축은 실수를 낳는다. 이건 스노보드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저 한국 소녀는 그 공식을 통째로 부숴버렸습니다. 부상 앞에서 무모하게 돌진한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짓을 했어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뽑아낸 겁니다. 그건 용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지혜였어요. 17살의 지혜.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게 깡입니다, 아버님.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팝콘통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팝콘이 거실 바닥에 눈처럼 흩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점수만 남았어요. 화면 속 최가온은 무릎을 꿇은 채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전광판이 깜빡였습니다. 점수가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는데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최가온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코치가 옆에 서서 어깨를 잡아주고 있었어요. 관중석의 아버지가 두 손을 꽉 모으고 있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중계 화면 한쪽에 현재 1위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클로이 김 88.00. 그 숫자를 넘겨야 했습니다. 90.25.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90.25.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어요. 세 번째 읽었을 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88점을 넘긴 거예요. 2.25 차이로. 꼴찌에서 1위로. 11번째에서 첫 번째로. 난도를 낮추고도 88점을 2.25나 넘기다니요. 높이와 그랩의 다양함이 난도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주먹을 하늘로 치켜 올렸어요. 에밀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해설자가 목이 쉬도록 외치고 있었고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최가온이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코치가 그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눈보라 속에서 울고 있는 17살짜리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카메라가 잡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리듯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최가온의 아버지였습니다. 펜스를 넘을 듯한 기세로 달려오다가 보안 요원에게 막혔지만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최가온이 절뚝거리며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안겼어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만 원짜리 중고보드에서 시작된 여정이 올림픽 금메달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 그 한국인 아버지와 딸이 겹쳐진 겁니다. 누구와 겹쳤냐고요? 저와 에밀리요. 에밀리가 어릴 때 저도 저런 적이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8살 때 처음으로 하프파이프 꼭대기에서 드롭인을 했어요. 무서워서 울면서도 내려왔고 바닥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딸이 해냈다는 그 벅찬 감정이 지금 저 한국인 아버지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대륙이 달라도 저 표정만큼은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나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도요.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최가온 뒤에 아직 한 명의 선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3차 시기를 마쳐야 순위가 확정돼요. 마지막 선수가 출발했어요.
악천후 속에서 과감한 기술을 시도했지만 세 번째 점프에서 착지를 못 잡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광판의 숫자가 확정됐어요. 1위 최가운, 대한민국 90.25. 2위 클로이 김, 미합 중국 88.00. 금메달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라고, 올림픽 하프파이프 역대 최연소 금메달이라고, 17살 3달의 나이로. 클로이 김이 평창에서 세운 17살 10달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요. 1차 시기에서 머리부터 추락한 선수가 3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딴 건 올림픽 하프파이프.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맥주 캔을 쥐고 있는 손이. 이건 뭘까요? 감동일까요? 아니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공포일까요? 저는 2시간 전에 이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이라고 했어요. 다음 올림픽이 있지 않냐고 했어요. 채널을 돌리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채널을 돌리기도 전에 올림픽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에밀리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은 처음 본 게 아니었지만 사위의 눈물은 처음이었어요. 5해 동안 이 집에서 항상 조용하고 공손하기만 했던 민준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불편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게요. 화면 속에서 시상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가운이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절뚝거리면서요. 한쪽 다리를 끌면서 태극기를 펄럭이는 그 뒷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국적에 상관없이요. 옆에서 클로이 김이 다가와 최가운을 안아줬습니다. 은메달리스트가 금메달리스트를 축하하는 장면이었죠. 클로이 김이 뭐라고 속삭였어요. 카메라의 소리는 잡히지 않았지만 최가운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설자가 알려줬어요. 클로이 김과 최가운의 인연은 오래됐다고. 최가운이 어렸을 때부터 클로이 김을 우상으로 삼았고 두 사람의 아버지가 먼저 친분을 쌓았다고요. 김종진 씨가 최인영 씨에게 훈련에 관한 조언을 해준 적도 있었대요. 한국인 아버지 둘이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딸을 세계 최고로 키워냈고 그 두 딸이 올림픽 결승에서 금과 은으로 나란히 선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까 민준이 했던 말이 완성된 퍼즐처럼 맞아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자부하던 것의 뿌리에도 한국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다는 말. 그리고 지금 그 헌신이 이 무대 위에서 금빛으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조심스러운 기대가 보였어요. 마치 이제 아버님도 이해하시겠죠?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아직 입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50해 동안 쌓아온 세계관이 2시간 만에 무너지는 건 아무리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증거가 내가 업신여긴 나라에서 왔을 때는요.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건 참 고약한 것이어서 틀렸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버팁니다. 저도 그랬어요. 눈은 이미 보고 있었지만 입이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리모컨은 이미 소파 쿠션 사이에 빠져 있었고 채널을 돌리겠다는 생각은 이 거실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선수가 시상대로 걸어 나왔어요. 3위부터 올라갔습니다. 2위 클로이 김이 은메달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1위. 최가운이 절뚝거리며 가장 높은 단에 올라섰습니다. 금메달이 그 아이의 목에 걸렸어요. 태극기가 가장 높이 올라가고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죠. 올림픽 하프파이프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17살 3달의 최가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가온이 목에 걸린 금메달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시상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관중석 앞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어요. 거기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최가온이 금메달을 자기 목에서 벗어 아버지의 목에 걸어줬어요. 17살짜리 소녀가 50대 남자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목에 메달을 걸며 뭐라고 속삭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관중석이 터져나갔어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어떤 선수를 응원했는지도 상관없이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가 아버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그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을 꽉 다문 채로 어깨만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사업을 접고 10년을 딸과 눈밭을 떠돌고 척추가 부러졌을 때 수술비를 마련하고 새벽마다 소고기를 굽고 한 번도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딸이 걸어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였으니까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요. 에밀리. 제 유일한 딸. 그런데 저는 저 한국인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에밀리가 12살 때 보드를 더 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여자애가 무슨 보드냐며 넘겼습니다. 에밀리가 16살 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밀리가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한 달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민준을 데리고 왔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최가온의 아버지가 금메달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딸이 걸어준 금메달을. 그 장면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 남자는 딸을 위해 전부를 걸었고 딸은 그 전부에 금메달로 답했어요. 저는 딸을 위해 뭘 걸었죠? 아무것도요. 오히려 딸이 선택한 남자를 거부하고 딸이 사랑하는 문화를 깔보고 딸이 만든 가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한국인 아버지와 나의 차이는 스노보드 실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에밀리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함이 거실의 공기마저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마가렛.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저의 아내. 마가렛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렛은 민준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에밀리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대하는 그 청년을 마가렛은 단번에 마음에 들어했어요. 반면에 저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를 뒀죠. 마가렛이 투병 중이었을 때 민준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 장모의 손을 잡아주던 일도 떠올랐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대화는 많이 못했지만 매번 한국에서 공수한 유기농 배즙을 가져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도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속셈이지 하고 의심했습니다. 마가렛은 그 배즙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잭, 이 아이는 좋은 사람이야. 당신이 못 보는 거지.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마가렛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거실에서 저를 한 대 때렸을 겁니다. 아니, 때리지는 않았겠죠. 대신 그 특유의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잭, 당신은 지금 뭘 무서워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무서운 거지. 마가렛의 말은 언제나 전곡을 찔렀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기억 속에서도 그랬어요. 화면에서는 시상식이 끝나고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최가온에게 물었어요. 1차 시기에서 그렇게 크게 넘어진 뒤에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었냐고요. 최가온이 대답했어요. 통역이 영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아빠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올림픽이니까.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저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그 자막을 보며 조용히 통역해줬습니다. 아버님, 아빠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대요. 올림픽이니까. 저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3차 시기에서 전략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최가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아빠가 항상 말했거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 말이 텔레비전을 뚫고 나와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50회를 스노보드를 탔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모두 위에서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요. 아내가 떠났을 때,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선택한 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거였어요. 세상에 등을 돌리고 콜로라도의 이 낡은 집에서 편견이라는 방벽 뒤에 숨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딸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어요. 아빠가 뭐라고 할지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8살짜리 에밀리가 처음으로 하프파이프 꼭대기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아빠, 내가 해도 돼? 하고 물었던 그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널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이 불편함 속에 더 머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불편함이 50해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정직한 감정이었으니까요.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최가온이 아버지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른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에밀리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성과 해설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숨소리만 남은 진공 상태가 됐어요. 아빠. 에밀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딸이 아빠라고 부른 건 오랜만이었어요. 보통은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민준과의 결혼식 이후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축사 대신 침묵을 선택한 그날 이후로요.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에밀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민준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한국 사람이라서, 영어가 서툴러서, 문화가 달라서 그런 이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 아빠가 민준을 알아가면 편견이 풀릴 거라고. 에밀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하더라. 그때 깨달았어. 아빠가 싫어하는 건 민준이 아니라 내 선택이었구나. 아빠의 세계에 없는 걸 내가 골랐다는 게 못마땅했던 거지. 내가 콜로라도를 떠나서 아빠가 모르는 언어를 배우고 아빠가 이해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빠는 그게 두려웠던 거잖아. 딸을 잃을까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에밀리의 말이 하나하나 심장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민준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밀리가 저와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아내를 잃고 딸마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면 저는 뭐가 남는 거죠? 콜로라도의 낡은 집에 혼자 앉아서 옛날 보드 영상이나 돌려보는 노인. 그게 제 미래였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대신 편견이라는 갑옷을 입었어요. 한국을 깔보고 민준을 무시하고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제가 쌓은 벽은 한국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제 공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마치 제 심장이 벽에 걸려서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경기를 보면서 생각했어. 최가온 선수의 아빠는 딸이 어디로 가든 따라갔잖아. 뉴질랜드든 스위스든 콜로라도든. 딸이 가는 곳이 곧 자기가 가야 할 곳이었으니까.
그 아빠는 딸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딸의 세계로 직접 들어간 거야. 나는 아빠한테 그걸 바란 적 없어. 한국어를 배우라는 것도 김치를 먹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옆에 서 있어 주기만 하면 됐어. 내가 고른 사람 옆에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됐어.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가렛을 닮았습니다. 울면서도 할 말은 끝까지 하는 그 성격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아빠를 포기하지 말라고. 아빠는 겁이 많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언젠가 꼭 문을 열 거라고. 나는 5년을 기다렸어, 아빠. 민준도 기다렸어. 5년 동안 한 번도 아빠한테 화를 낸 적이 없잖아. 아빠가 추수감사절에 빈자리를 만들어도 민준이 건넨 선물을 안 뜯어봐도 전화를 안 받아도 이 사람은 다음에 또 왔어. 그게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 이 사람은 아빠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야.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5년을 기다렸다고요. 제가 차갑게 대할 때도, 한국 음식을 거부할 때도, 크리스마스 저녁에 대화를 외면할 때도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척추가 부러져도 다시 파이프에 올라가는 최가온처럼 이 청년도 거절당해도 이 거실에 다시 앉았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67살의 무릎은 솔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릎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아까 악수를 거부했던 바로 그 손을. 이번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 그 두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50해 동안 가장 하기 어려웠던 말이었습니다. 하프파이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뱉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잡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어요. 요리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에밀리를 위해 이것저것 손수하느라 그런 건지. 5년을 기다린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단단할 수 있다니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67살의 고집불통 노인이 거실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에밀리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민준도 일어서서 서투르게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내 팔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두 팔, 민준의 두 팔.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마가렛이 떠난 뒤로 한 번도 울지 않았었거든요.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강한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콜로라도에 산 사람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법만 배우지 눈물을 흘리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17살짜리 한국 소녀가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강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울지 않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울 수 있는 게 강한 거라고요. 한참 뒤에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배고프지 않아? 민준이가 불고기 만들어놨는데. 불고기가 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올 때마다 만들어 왔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매번 거절했으니까요. 오늘은 달랐어요. 먹어볼게. 그 세 글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5해 동안 이 거실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콜로라도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지만 이 거실은 그 어떤 올림픽 경기장보다 뜨거웠어요. 부엌에서 불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이 밥을 차리는 동안 에밀리가 접시를 꺼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게 마치 오래된 무용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민준이 고기를 접시에 담으면 에밀리가 쌈채소를 옆에 놓고
에밀리가 물컵을 가져오면 민준이 수저를 세팅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척척 맞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호흡이었겠죠. 민준이 제 앞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잘게 썬 소고기가 양념에 재워져 윤기가 흘렀어요. 옆에 쌈 채소와 밥이 있었고 작은 종지에 된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아버님, 이건 불고기입니다. 간장 양념에 재운 소고기예요. 상추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된장은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렀어요. 고기가 미끄러져서 2번이나 접시 위에 떨어졌죠. 민준이 빙긋 웃으며 포크를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젓가락으로 먹을 거야. 3번째 시도에서 겨우 고기 한 점을 집었어요. 상추 위에 올리고 된장을 살짝 얹고 어설프게 말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양념이 소고기의 풍미와 어울렸고 상추의 아삭함이 느끼함을 잡아줬어요. 된장의 깊은 맛이 뒤를 바쳤습니다. 맛있었어요. 솔직히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3사람이 동시에 웃은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상추쌈을 하나 더 만들어 먹으면서 민준에게 물었어요. 그 선수 아버지 말이야. 사업을 접고 딸을 데리고 세계를 돌아다녔다며. 그게 몇 년째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10년째입니다. 가온 선수가 7살 때부터요. 4남매 중에서 가온 선수가 가장 재능이 있었대요. 형제자매 넷이 전부 스노보드를 타는데 아버지가 아이들 4명을 모두 챙기면서 특히 가온 선수의 훈련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4남매가 전부. 대단하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선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2시간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초록색 병이었습니다. 소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마셔봤어, 아빠. 한국 술이야. 에밀리가 작은 잔에 따르며 말했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독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따끔한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했습니다. 마치 목 안에 쌓인 오래된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독하네. 민준이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마음이 힘들 때 소주를 마십니다. 오늘 같은 날에 딱이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밀었어요. 하나 더 따라줘. 우리 셋은 그렇게 식탁에 앉아 불고기를 먹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민준이 최가온의 이야기를 더 해줬어요. 2023년에 14살 3달의 나이로 X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역대 최연소 기록이었다는 것, 척추 수술 뒤에 모두가 은퇴를 권했지만 아버지만은 내가 결정해라 하고 기다려줬다는 것, 복귀 후 월드컵 3대회 연속 우승이 얼마나 경이로운 성적인지를요. 저는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주가 1잔, 2잔 늘어갈수록 목구멍의 벽이 얇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민준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히 스포츠 해설이 아니라는 걸요. 이 청년은 최가온의 아버지에게서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매일 밤 걱정했을 민준의 아버지를요. 아들이 타국에서 장인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리고 어쩌면 민준은 저한테서도 아버지를 찾고 싶었던 건지 모릅니다. 장인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아버지를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에밀리 옆에 앉아있는 이 청년의 얼굴이 오늘 처음으로 똑바로 보였습니다. 선이 고운 얼굴에 정직한 눈. 왜 진작 이걸 못 봤을까요? 민준,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자네가 요리해. 칠면조 대신 불고기도 좋고 다른 한국 음식도 좋아. 뭐든 자네가 하고 싶은 걸로.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에밀리가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자네 부모님도 초대해.
화상 통화라도 하자고. 인사 정도는 해야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에밀리가 와 하고 소리를 냈어요. 저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창밖에 눈이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콜로라도의 눈, 밀라노의 눈, 스위스의 눈, 뉴질랜드의 눈, 강원도의 눈. 눈은 어디서나 같은 빛깔로 내립니다. 하얗고 차갑고 그리고 세상을 덮어 새하얀 출발선으로 만들어줘요. 저는 67살의 잭입니다. 50해를 보드 위에서 살았고 그중 5해를 평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저는 넘어졌어요. 제 자존심이, 제 편견이, 제 세계관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17살짜리 한국 소녀가 가르쳐줬어요. 파이프는 동정심이 없지만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사위가 5년을 기다려준 그 청년이 가르쳐줬습니다. 문은 언제든 열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저는 민준에게 스노보드를 가르칠 겁니다. 차고에 마가렛의 옛날 보드가 있어요. 먼지를 털어야겠죠.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초보에게는 그래도 충분합니다. 저는 민준에게 첫 번째 드로빈을 가르칠 거예요. 에밀리가 8살 때 했던 것처럼.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다시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울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줄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리고 슬로프 아래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려줄 겁니다. 최가온의 아버지가 딸을 기다렸던 것처럼 5년 동안 민준이 저를 기다려줬던 것처럼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콜로라도의 한 거실에서 올림픽 중계를 보다가 50해의 편견이 깨진 이야기. 17살짜리 한국 소녀가 파이프 위에서 보여준 깡이 67살 미국 노인의 마음까지 뒤흔든 이야기. 그리고 67살에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술을 마시고 한국 사위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야기입니다. 파이프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동정심 대신 더 좋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대한민국의 최가온 선수는 1차 시기에서 머리부터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광판에는 DNS, 기권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하지만 최가온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차 시기에서도 실패했지만 3차 시기에서 전략을 바꿔 난도 대신 높이와 완성도로 승부했고 90.25라는 놀라운 점수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7살 3달. 올림픽 하프파이프 역대 최연소 금메달 기록입니다. 최가온 선수의 아버지 최인영 씨는 딸이 7살 때 5만 원짜리 중고 보드를 사준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접고 10년간 딸의 매니저이자 코치이자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전 세계 눈밭을 함께 누볐습니다. 시상식 직후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아버지의 목에 걸어준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 영상의 잭과 민준, 에밀리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깡. 그것이 파이프 위에서든 거실 소파 위에서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